본격적으로 주제 강연을 통해 기조 강연을 통해서 문을 열었고요. 이제부터는 주제 강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나서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도전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오늘 강연자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PBL 공부하면서 만났던 스승들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운 모두 이 분야의 고수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강의를 수락해 주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모셔서 그분들의 도전을 통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KDI 스쿨에 계셨었고요. 지금은 숙명여대 경제학부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PBL 얘기하면서 왜 경제학자를 모셨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PBL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시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BL 수업을 위한 교실 문화, 수업 방식은 학생 간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주제로 오늘 주제 강연의 첫 번째를 열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의 박윤수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박윤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히 제가 몇 년 전에 제 공저자들과 함께 연구했던 결과를 그냥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수업 방식은 학생 간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렇게 제가 달았는데요. 먼저 사회적 자본, 영어로는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가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족 관계를 넘어선 어떤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거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사회 발전에 중요한 척도로 많이 알려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본, 즉 그 사회의 어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성장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인터넷으로 금융거래 같은 거 하는 거 좀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우리 다 깔아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이 비생산적인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어떤 신뢰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요즘 이 대학 입시 관련해서 뭐 정시냐 수시냐 학종을 가지고서 논의가 많습니다. 우리 다 사실 학생들을 이렇게 역량 중심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해가지고 그 학생의 어떤 역량과 잠재력을 보고서 선발을 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좋고 사회적으로 좋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지필고사로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우리가 그만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해서 간단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프랑스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포인트는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이 그 사회의 신뢰 수준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제가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그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을 이 수직적 수업 (vertical teaching과 수평적 수업 (horizontal teaching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수직적 수업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하고 질문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실 내에서의 어떤 관계는 주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어떤 수업 풍경이죠. 반면에 수평적 수업은 학생들끼리 서로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질문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실 내의 어떤 이 관계는 학생과 학생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그 교실 내의 어떤 중요한 관계인 그런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우리가 수업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자들이 간단한 국제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X축은 TIMSS라는 이 교사와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인터내셔널 서베이에서
각 국가의 선생님들이 수업 방식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하는 데서 수직적 수업 대비, 수평적 수업 대비 수직적 수업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즉 강의식 수업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Y축은 지금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측정한 처음 보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해서 그 사회의 어떤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그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이 신뢰 수준이 낮은 경향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 북유럽 국가들이나 여기 보시면 이제 영미권 국가들일수록 이 수평적 수업을 많이 실시하고 신뢰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동구권 국가들이나 남유럽 또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고 사회 신뢰 수준도 좀 낮은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아웃라이어가 일본이 강의식 수업을 엄청 하는데 또 신뢰 수준은 높은 이런 굉장히 또 특수한 경향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이 기본 그 주장은 우리가 사회의 어떤 타인을 신뢰하고 남과 협력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체득하는 건데 학교 생활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다른 사람과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고 협력해보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진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높다라는 그런 가설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연구에 이제 고무를 받아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 수업 방식을 좀 더 우리가 수평적 수업에 가깝게,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PBL 수업을 도입해 봤을 때 그 교실 구성원 내에서의 어떤 신뢰와 협력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이제 저희의 질문이었고요. 때마침 그 대구교육청에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 교실 수업 방식의 혁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굉장히 대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렇게 과중한 학업 부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아주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청이 꾸준히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부터 이제 행복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그 어떤 기치로 해가지고 자유학기 이제 2015년에 이제 1년 앞서가지고 전면 실시하면서 수업 방식도 좀 더 우리가 참여형 수업으로 바꿔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랑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대구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수업 방식을 바꿨을 때 그 학교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수행을 했는데요. 1차 연도에는 5개 중학교를 이제 2개 학교의 실험학교, 3개 학교의 비교학교 해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했고, 2차 연도에는 6개 실험학교, 6개 비교학교 해가지고 2년간 저희가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1차 연도 연구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한 학기, 자유학기가 이제 1학년 2학기 해가지고 일단 연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방학 중에 이 PBL 수업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연구 대상은 1학년이지만 학교 전체가 뭔가 이렇게 PBL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선생님들께 사흘간의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시작될 때 저희가 이제 실험학교, 비교학교 다 방문을 해가지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고, 2학기가 진행되면서 실험학교에서는 2주간 우리가 2주 간격으로 전문가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선생님들께서 PBL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컨설팅을 드리고, 비교학교에서는 이제 저희가 별도의 그런 처치를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기가 2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기말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도대체 우리가 교실 내 신뢰와 협력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게임을 하나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간단한 저희가 한번 산수를 해볼 시간인데요. 학생들에게 2,000원씩 저희가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2,000원씩 상품권을 나눠주고, 자, 너가 이 중에서 자유롭게 일부를 개인 통장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학급 공동 통장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 통장에 들어간 돈을 X라고 하고 학급 통장에 들어간 돈을 Y라고 할 때 그 학생 I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개인 통장에 들어간 돈은 고스란히 자기한테 가져가요. 근데 학급 공동 통장에 들어간 돈은 다 합산해가지고 총액의 10%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의 개인 통장에만 돈을 넣었다, 그러면 모두 2,000원씩 가져가고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학급 공동 통장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 2,000원당 25명씩 해서 전체 5만 원이 되고 10% 하면 5,000원이 돼서 모두가 2,000원이 아니고 5,000원씩 가져가는 겁니다. 협력을 하면은 파이가 커지는 구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만약에 25명 학급 중에 24명은 다 공동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나 혼자
나 혼자 개인 통장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모든 학생들은 이제 4,800원씩 가져가고 저 혼자 6,800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의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서로가 협력을 할 거라는 걸 얼마나 신뢰하고 협력을 하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게임을 한번 저희가 시도해봤습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대략 자기가 받은 돈의 30% 정도를 학급 공동통장에 다 넣었어요. 근데 한 학기가 이제 지나갔는데 PBL 수업을 실시한 비교 학교에서는 학기 말에는 여기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 학생들이 똑같은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 게임의 룰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고, 이제 내가 이게 좀 덜 넣어야겠구나 판단을 해가지고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 학교에서는 약 7% 포인트 정도 그 하락폭이 낮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협력과 신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2차 연도에는 저희가 이 교우 관계를 측정을 했습니다. 12개 학교, 6개 학교 방문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노트북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학생 네가 너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다 여기다 적어라 라고 해서 친구 관계를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남학교 또는 여학교랑 남녀공학이랑 굉장히 이 교우 관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뚜렷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교우 관계를 한번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교우 관계의 이 선들, 이 각각의 친구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또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케이크 커팅 게임, 마치 케이크를 내가 먼저 자르고서 나의 목과 친구의 몫을 나누듯이 2,000원을 주어주고 네가 이 중에서 자유롭게 네 거를 정하고 남은 거는 친구에게 준다면은 너 얼마나 줄겠냐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우 관계의 강도를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자, 이게 학기 초에 지금 여기 점선이 비교 학교고 빨간 실선이 실험 학교입니다. X축은 지금 디스턴스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0은 1은 내가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 2는 친구의 친구, 3은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친구 관계가 멀어질수록 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 할애하는 이 비중이 줄어들어요.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렇죠? 근데 한 학기가 지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PBL 수업을 받은 실험 학교에서는 둘 다 이제 감소를 하는데 PBL 실험 학교와 비교 학교 간의 차이가 더 큽니다. 그리고 동일한 거리일 때 실험 학교 학생들이 좀 더 비교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친구에게 더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연구 결과입니다만 우리가 왜 PBL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이런 사회적 자본 더 넓게는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학생들끼리 수업 시간에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윤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PBL 수업의 효과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도 의견과 질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 계속 들으시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제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름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교실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와 밖에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PBL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PBL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름학교라는 단체 안에 PBL 지원센터를 만들고 직접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미국까지 자부담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고 오신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곳입니다. 지난달에도 저희하고 같이 컨퍼런스를 같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다시 모셔서 구름학교의 그동안 도전과 변화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름학교의 총괄팀장으로 계시고 지금은 경남 수남중학교의 교사로 계신 최가영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 구름학교에서 총괄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최가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하든 나름의 자기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PBL 역시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의 말고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PBL이란 개인의 내면적인 성숙과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무르익어가는 성숙,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그 개인이 자기 삶에서 보다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PBL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쉽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PBL이 개인의 내면적인 성숙과 삶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바로 교실 문화 조성에 힘쓰는 것입니다. PBL 수업을 위한 치밀한 교수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비단 PBL만이 아니라 배움 중심 수업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교수 학습 방법들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을 비교적 완성도 있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안에는 제가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과 교육 철학의 일부가 녹아 있습니다. 먼저 교실 약속입니다. 교실 약속은 제가 PBL을 교실에 적용하기 이전부터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학교의 절대적 규범성을 담보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훈계성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이 과정에서 교사가 들이는 에너지에 비해서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사용한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6가지 교실 약속을 토대로 학생들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영생과 함께 와라 교실 약속 6가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1. 실패와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매 순간 용기를 낸다. 2.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되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진다. 3. 자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당차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4. 배움의 과정에 몰입하여 세상에 대한 나만의 이해와 해석, 관점을 갖는다. 5. 세상에 대해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6.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경청, 배려,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아이를 하지 않는다고 또는 무기력하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약속 1번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1번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지, 왜 선생님이 너에게 1번을 읽어보라고 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주제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예전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저를 만난 아이들이 반드시 가졌으면 하는 삶의 태도를 힘주어 이야기함으로써 단순히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아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토대로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값진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아이의 삶의 어느 순간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제가 교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은 학생들을 지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자크 랑시에르가 지은 무지한 스승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PBL을 포함한 여러 교수학습 방법이 결국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될 때 자신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기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는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며 나아가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지적 해방입니다. 그래서 제 교실 속 아이들은 300페이지가 넘는 고전 소설을 끝까지 읽어야 하고요. 소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 소설의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고 해석하여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북 에세이로 한 학기에 한 편도 아니라 무려 6편을 적어내야 합니다. 참고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고요. 일종의 임계점을 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옆에서 함께 책을 읽고요. 아이들 속에서 함께 책 대화를 나누고요. 책 읽다 잠든 아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작성해낸 에세이에 피드백을 해줍니다. 정말 자신과의 사토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해냈고요.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낸 이후 아이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문의 텍스트를 비교적 손쉽게 읽어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실이 동일성을 재현하는 곳이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일성을 재현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하나의 정답만을 쫓아 똑같이 대답하는 앵무새로 만드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동일하게 재현했느냐에 따라 80점, 90점, 100점짜리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 차이 생성의 교육이란 아이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정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차이를 생성하는 교육으로 이때의 차이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변이되는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생성하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PBL은 그 교육학적 기반을 구성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일한 실제라 하더라도 인식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즉 다양한 주체성이 각기 다른 인지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PBL 교실은 아이들이 자기 주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과 실천, 변형에 따라 색다른 인지 모델을 산출하는 차이 생성의 교육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실 속 아이들이 갖는 색깔은 특정 시 공간에 고정된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그 모양과 색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중의 어느 한 지점의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PBL은 홈이 움푹 패여진 팔레트 안에 특정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가야 할까요? 매끄러운 도화지 위에 자신만의 변주법으로 다양한 색의 향연을 펼쳐갈 수 있는 아이를 길러가야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차이 생성의 교육, 즉 후자이며, 그래서 제 교실 속 아이들은 소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경험은 물론 내면적인 정신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하여 표현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매 순간 차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북 컨텐츠를 창작하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은 북 트레일러, 북 오디오, 북 일러스트레이션, 북 브로셔, 빅북, 북 패널 외에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 창작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물론 표현하는 방법과 도구, 심지어 평가 요소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전 과정은 북 컨텐츠 전시회를 통해 동료는 물론 선후배, 학교 선생님들에게 모두 공개되었고요. 이는 GSPBL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공개할 결과물이죠. 다음으로 제가 PBL 교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협업 문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업은 반드시 4인 1모듬의 활동을 해야지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경험하게 될 협업 또한 4인 1모듬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으로 협업할 수도 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협업은 분업과는 달리 단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반드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협업을 올바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심했고 저는 3가지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동료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과제를 개선해 나가는가?
셋째, 나는 동료와 자유롭고 경계 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개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때 전자칠판에 크게 띄워넣고 현재 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하다가도 협업이 아니라 분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수업을 중단하고 세 가지 질문을 다 같이 읽게 하고 조용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느 순간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협업은 단순히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분업에서 벗어나 서로의 수행 과정을 피드백하고 자유롭고 경계 없는 토론 과정에서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드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피드백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자 모든 학생이 서로의 학습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서로의 학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여의 기회를 모두 동등하게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드백의 순서와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크게 세 가지 방법과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칭찬하기입니다. 단순히 참 잘했어가 아니라 어떤 점이 어떤 이유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질문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의문이 드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으나 질문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친구가 좀 더 깊게,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보충하기인데요. 이 단계는 제안하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거나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이 하나의 교실 문화로 정착되면 제가 특별히 피드백을 할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지 않아도 협업의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피드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드백은 서로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친구의 배움에 각자의 방법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빨간머리 애는 고아원에서 자라다 커스버트 남매에게 입양됩니다. 처음으로 안착할 집을 얻은 기쁨에 희망으로 가득했던 애는 초록 지붕집에 도착하자마자 커스버트 남매가 애초에 남자아이를 입양하려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고 절망감에 빠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절망감에 빠진 것도 하룻밤일 뿐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애는 저요,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라는 말로 마릴라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제 교실 속 아이들이 어두움 속에서도 더욱 반짝이는 별과 같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짓눌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만의 놀이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 자신의 고요함을 발견할 때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내뿜는 빛과 에너지는 세상을 흔들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동료와의 협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얘기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의 동료와의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말로 왜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가영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소감 올라온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PBL 수업, 아이들이 스스로 질의와 답을 찾는 방식이 매력적입니다.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아이들을 자주 접합니다.
PBL 수업으로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강연 중에 보내주셨고요. PBLX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른 시간부터 나서면서 먼 걸음 한 만큼 PBL이 아하 이거구나 하고 생각해야 하네요. 자기주도적 도전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협업하며 변화하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기해 의미 있는 컨퍼런스네요. 고맙습니다. 이 지금 소개시켜드린 두 분 레이크짱 아톰님하고 생쌍경님 두 분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쪽 데스크로 가시면 선물 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어른들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유스망고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기서 유스는 아시다시피 유스고요. 망고는 망설이지 말고 고. 예. 망설이지 말고 고. 허경진 유스망고 전략 기획 디렉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고. 와우. 안녕하세요. 유스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허경진입니다. 여러분 망고하고 계십니까? 네, 망설이지 말고 고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든 배움터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는데요. 너무 메리온이 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자 이야기 시작은 펭수로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에 대학내일 표지 모델이 됐어요. 펭수가. 혹시 펭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손들 수 없는 분위기죠. 다 아신다고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학내일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펭수 새내기가 되면 가장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자, 펭수 그러면 전공은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매일매일 다른 전공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고 펭수 10년 뒤에 본인은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펭수는 지금도 펭수고 커도 펭수답게 살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자, 마리온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하면 비슷한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마리온, 새내기가 돼서 뭘 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자, 펭수, 마리온, 혹시 대학 갔을 때 어떤 전공 하고 싶었어요? 늘 배우고 싶은 게 달랐어요. 라고 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리온은 지금도 마리온이고 그리고 10년 뒤에도 그냥 마리온일 것이다. 이게 Z세대를 표현하는 좀 아주 전형적인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굳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진 않는데 세대를 요즘 좀 나누고 있죠. X세대, Y세대, Z세대. 자, 제가 여기서 좀 재미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워크맨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를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워크맨. 하나, 둘, 셋. 자, 이사장님 뭐라고 답하셨죠? 혹시 마이마이, 소니 답하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이사장님 혹시 장성규라고 대답하셨으면 제가 Z세대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이를 모르시면 솔직히 손 드셔도 됩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자, 요즘에 워크맨이라고 유튜브에 그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장성규라고 대답하신 모든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Z세대는 사실 그 메리온과 같이 장소를 떠나서 초연결 시대에 네. 괜찮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초연결 시대에 어디에서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디에서든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우리 아이들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Z세대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디지털 세계의 항해법을 본인들은 익혔다. 우리 메리온이 처음에 지구 환경에 관한 국제 문제를 다루었지만 뭐 비디오 관련한 것도 익혔고, 그리고 유튜브도 사용할 줄 알고 굉장히 많은 기기들을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신 청소년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필요하다면 유튜브를 선택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뭐 구글 폼을 이용해서 뭐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젊은 친구들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애들 정말 참을성 없어. 세대 차이를 좀 극복해야 되는 그 전환기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Z세대들은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뭘 배울 수 있죠? 사수는 나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배운다라는 건 뭘까요? 되게 근본적인 물음인데 좀 쉬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저와 여기 오자마자 처음으로 인사하신 교수님, 우리 배운다는 건 뭘까요? 새롭게 아는 것. 혹시 배운다라는 건 이런 의미 같아요 라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실 분. 자, 이 질문에 답하신 분 선물 드려도 되나요, 제가? 네. 네,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배운다는 건 이런 의미 같대요. 다양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생활에 활용되는 것,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일. 네, 우리가 사실 교실 환경에서 배우고 나서 아이들은 숙성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많은 양의 지식만 배우고 있죠. 근데 이 배움을 숙성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저는 PBL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디든 배움터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아까 박윤수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청소년도 스스로 본인이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른 세대들도 청소년이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신뢰에 기반한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디즈라는 그 펀딩 플랫폼을 2주 정도 쭉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봤고 청소년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100여 건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펀딩을 하고 있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자원을 모으고 있을까? 궁금해서 몇 가지 찾아봤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두피 문제, 자, 그리고 자해 청소년을 위한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사실 이거는 목표액을 이미 넘었어요. 100% 이상을 넘었어요. 236%. 뭐 처음에 목표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였을까요? 되게 놀랍죠. 그리고 스쿨 미투에 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100가지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펀딩을 받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교실 환경이 어떠한 교실 환경에서 지금 처해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렇게 틈새를 이용해서 저희 깨알 같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뉴스망구 유튜브와 블로그에 오셔서 아이들이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를 좀 보시고 아이들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어떤 걸 해결하고 싶지? 라는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청소년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얼마 전에 나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200여 명의 어른과 청소년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부모 세대는 50%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자녀 세대들도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30% 이상이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따라야 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질문도 해봤습니다. 자녀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나요? 혹시 부모님이 너에게 뭘 하라고 늘 이야기하시니? 라고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어떤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지금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무언가 요구하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네, 저도 12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저도 무언가 늘 이야기해요. 잔소리를 핑계로 해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뢰하고 문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들이죠. 우리 아이를 얼마나 믿고 내가 밖에 내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내가 선택한 것들을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 믿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사실 뭐든 해볼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장을 이뤄줄 수 있는 게 PBL이라고 생각하고요. PBL은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프로젝트, 뭐 현상 기반한 문제 학습, 장소 기반한 문제 학습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퍼스널 베이스드 러닝, 개별화 학습.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찾고 본인 스스로가 교과와 학습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끝까지 가는 힘, 개별화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의 PBL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어떤 단계의 PBL을 하고 계신지 여기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따가 혹시 질문이나 혹시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어떤 프로젝트 하고 계세요? 혹시 인생의 프로젝트는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 저의 인생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전공이 문예창작이고요. 라디오 방송작가 경력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중의사입니다. 근데 교육의 문제를 지금 계속 논하고 있고 지금 8년째 교육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교육계에 발을 들였을 때와 지금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고 많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게 될 수도 있는 저의 인생의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에 하도 프로젝트 하니까 고민이 좀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 자체를 좀 우리 언어로 말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고안한 단어가 이겁니다. 작당? 혹시 최근에 가장 재밌게 하고 있는 작당은 무엇이세요? 작당을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없으세요? 너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셔서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늘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무언가 애들이랑 뭐 하지? 뭐 하면 재밌을까? 이런 작당을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궁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하셨지만 가장 많은 작당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네, 그래서 늘 작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공교육 기간 12년 동안에 사실 이런 환경에만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다면 뭐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원 또는 노래방 정도일까요? 우리 아까 기조발제 해주신 분처럼 아주 거대한 그치만 아주 느슨한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과 연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여기 오신 분들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 스쿨도 있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혹은 배움을 하고 있는 매트 스쿨이라는 곳도 있고요. 다빈치 스쿨이라고 미국에서는 혹은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 뒤에 발제하실 선생님들, 그리고 창덕여중 같은 미래학교 혹은 거꾸로 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아마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강력한 타이, 우리 아주 견고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계속 실패해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어디 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적 자본이 계속 축적되는 이런 상황, 한국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든 해볼 수 있는 장이 많아지려면 사실 딴짓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혹시 많이 오셨나요? 청소년들? 저기 뒤쪽에 보니까 청소년들 조금 있어요. 네, 딴짓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딴짓을 했다가 사실 실패하는 경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하는 경험 자체를 허용하는 허용치가 굉장히 낮아요. 실패를 잘 용인해주지 못하죠. 인서울에 못 가면 일단 1차 실패,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퇴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12년간 아주 잘 축적되어야만 이 교육 시스템을 벗어나서 정말 야생으로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생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걸 많이 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역할을 많이 변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많이 깔아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 시스템, 지금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 지식을 주는 방식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제 무언가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 모드 전환을 하시려고 하는 교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액티베이터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자, 넘나들며 배우기, 이 매트스쿨 창립자인 엘리엇 워셔가 학교에 늘 이걸 걸어놓는다고 해요. 이게 너의 작업인지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작업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래서 저도 아류로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업이 교사 주도의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학생 스스로 설계한 프로젝트인지 스스로 교사분들도 교육자분들도 그리고 학생도 좀 끊임없이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기법이 무엇이건 간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과 사람과 장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찰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숙성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 이 땅에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거나 절반 정도를 살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액티베이터가 되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이 뭐죠? 네, 유스망고. 망설이지 말고 고입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고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망고하시고 늘 작당하시고 늘 모의하시고 궁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허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펭수를 안다는 자신감과 소니를 알고 있다는 자괴감을 함께 느끼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추워요 문 닫아주세요 정도의 그 댓글 말고요,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굳이 제가 강연에 대한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좋은 강의, 좋은 생각과 마음 갖게 깨우치게 되네요. 펭수답게라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나답게 산다는 거, 살다 보니 쉬운 건 아닌데 이젠 왠지 나다운 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인생 상담 올리시지 마십시오. 허경진님 강의 초반에 배운다는 것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삶이 커지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었어요. 강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PBL의 새로운 꿈 꾸시는 개념이 와닿네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매 강연마다 주제가 색다르고 영감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세요? 네. 아이디 바꾸셨네요. 별명 책 받을래요? 책 받을래요? 책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 이어나가도록 하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미래학교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와 함께 다양한 실험 한가운데에서 변화를 또 맡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죠. 아까 강연에도 말씀드렸듯이 창덕여중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유명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실험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창덕여중 사회과를 맡고 계시고요. 이은상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창덕여자중학교 교사 이은상입니다. 네, 학교 소개를 안 할 수 없게 사회자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히 창덕여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여자중학교는 2015년부터 서울 미래학교로 지정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학교라고는 했지만 저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학교가 또는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직면하는 학교, 또 교육적인 경계들을 확장하는 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학습자 중심 학습을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이자 실천가로서의 교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은 테크놀로지 또는 생태지향적인 환경들을 저희 학교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교사로서의 어떤 경험, 특히 오늘 PBL과 관련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떤 바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 네,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도 극소수 계신 것 같고요. 아마 바람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언가의 변화를 꾀하거나 아니면 본질을 추구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런 바람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데스코 프로젝트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OECD의 교육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에는 이 교육 203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OECD가 어떤 상태로 이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나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교육을 이제 받으셨고 실제로 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으셨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홍익인간의 이념도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함과 동시에 인류 공영,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기여도 동시에 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이럴 때는 계셔도 안 계신 걸로. 네, 보통 그렇죠. 네, 학교 교사들은 사실 교육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잘 이수하게 하는 것이 이제 공교육 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교육 과정에서는 몇 차에 걸쳐도 변하지 않는 이 교육 과정 강론 수준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네 가지는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이 학교를 다녀가셨을 때도 아마 이 인간상이 있었을 것이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아마 달달 외우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아까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 우리나라의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바, 그리고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선물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무엇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네, 사회의 행복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밖 많은 교육자분들 또는 학부모님들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육을 통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나의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딱 1년 전인 것 같네요. 이맘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저기 나와 있는 저희 극중 인물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가장 먼 사람은 누군가요? 몇 번이요? 네,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는 좀 어렵지만 가장 먼 사람은 좀 두드러집니다. 1번이 그렇죠. 근데 1번 학생은 극 중에서는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하는 학생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교사로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이라면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인간상에 가장 가까운 학생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고, 그런 학교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나의 교육을 받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어떤 깔때기가 나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이것도 또 반성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교육을 받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개별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지, 자기의 개성을 표출하게 되는지, 아니면 다 처음에는 정말 다 모두가 다 빛이 나는 학생들이었는데 나의 교육을 받게 되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학생이 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혹시 나의 교실 모습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다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시험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똑같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 홀트라고 하는 교육혁신가가 오랫동안 학생들의 배움을 미시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동의하지 못할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저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학습의 주체가 돼야 된다.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연결될 때 학습이 일어난다, 배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연결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과 학생 간의 연결, 학생과 교사와의 연결, 학생과 자원과의 연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그런 교육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분들, 실천하기 위한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에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상은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학생, 배우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미성숙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교사 체인지 메이커고 학생들은 학생 체인지 메이커, 나와 동등한 관계. 아까 서두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에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배움의 장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인정했을 때 학생들은 자발성과 주도성이 발현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 수년간의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상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봤다면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촌의 교육의 목표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가 있었고 교육과정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가의 목표도 있지만 저는 선생님의 수업의 목표, 교육자로서의 내 수업을 받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 목표,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인지 메이커 교육, PBL도 역시 그렇겠지만요. 이건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들도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학교 밖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 체인지 메이킹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 교사로서 학교 안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이제 관찰해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과 하나는 주도성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영역에서 교육을 하고 싶으신가요? A 유형이시겠죠. 자발성도 있고 주도성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으신 게 이제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프로젝트 팀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들, 환경만 마련해주면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오히려 좀 자제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이기도 해요.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고 구청을 찾아가고 국민청원을 올리는 아이들, 때로는 선생님이 수습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프로젝트 팀형이 아닌 이제 초기 동아리형, 선생님이 좋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 선생님 저는 그거 좋아요. 선생님이라면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성은 있지만 주도할 수는 없는 상태의 아이들, 이럴 때는 선생님의 도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 밖 교육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피하고 싶은 유형들이 있으시죠? 네, 밑에 있는 C 유형입니다. 자발성도 없고 주도성도 없는 아이들, 그러나 선생님은 이미 체인지 메이커 또는 PBL에 대한 어떤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적인 경험들을 주고 싶은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 처음에는 그게 몇 점인지 보통 수행평가로 아이들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위해서 접근은 하지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그냥 강의식으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협업의 기회 또는 자기 주도성의 기회를 선생님께서 부여함으로써 그 이후에 평가 이후에 학생들이 얼마든지 그런 경험들을 학교 밖에서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경험의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되면 아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성향들이 이제 좀 강하게 발현되는 경우들, 저는 체인지 메이킹 수업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학교 안에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C 유형, D 유형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수업 설계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제 문화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환경 설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학기 단위의 수업 설계도인데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활동이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이 활동을 학생들한테 학기 말에 갑자기 들이밀었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계속 강의식 수업으로 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공교육 교사가 교육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들, 내용 요소들을 재구성해서 단원, 대단원 수준으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이 대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생각한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은 교육 과정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요소, 그리고 기능, 그리고 학생들이 한 번쯤은 직면할 법한 상황, 이것들을 같이 엮어서 문제 상황을 만들고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이해 활동을 하고 그 이해한 바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보는 소 프로젝트 활동, 적용 활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한 5번, 6번 정도 이제 반복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기 말에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유는 수업과 수업 간의 연결을 좀 꾀하자는 목표도 있고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해 주면서 실제 문제에 학생들이 놓였을 때 그 문제를 더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경험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하게 되는 실제 큰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서요. 학생들은 이런 가이드라인 하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 그냥 제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젝트 팀형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제가 일단 제시한 그 과정들을 한 번쯤은 충실히 이행해 보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협력 활동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 활동이기도 한데요. 개별적으로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전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학습자 중심 학습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업의 경우에 이제 개별적으로 내용 요소를 학습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습 플랫폼에 들어와서 다양한 학습 자원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들은 교사용 계정뿐만 아니라 학생용 계정에도 이제 저장이 돼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강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강의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고 잘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좀 머뭇거리기도 해요. 아이들이 강의식을 원한다면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과 학생과의 연결되는 모습들, 그리고 학생들이 하고 있는 수행 과정을 교사와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경험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자원과 연결되더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별표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에 온라인 학습지를 학생들이 작성을 하다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9시 21분에 영상을 받고 9시 25분에 질문방에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7분에도 질문, 33분에 질문, 39분에 다시 학습지로 돌아왔다가 다시 47분에 질문방으로 갔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고요. 빨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학생은 계속 학습지에 머물다가 갑자기 9시 25분에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27분에 네이버 백과사전, 33분에 다시 백과사전, 39분, 47분에 활동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별표 친 학생과 빨간 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아마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별표 친 학생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을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안내한 영상 자료에 클릭을 하고 그리고 계속 질문방에 머무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다양한 자기한테 맞는 학습 자원에 연결되고 그 결과를 선생님한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선생님도 역시 그에 맞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는 이제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활동은 교사 또는 학생 체인지메이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교 내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중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밖 전문가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 활동에 관심 있는 교육자분들도 학생 체인지메이커들을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와 이 사회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는 이제 마을 교육 과정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드린 얘기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드리지는 못했지만요. 저희는 이제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다고 저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아직 변화를 만들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가능성을 맛보고 또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체인지메이커들이 지금 여기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그런 이미의 가능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체인지메이커에 대한 얘기도 가슴 깊게 와 닿았지만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육과 기술을 교육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도 소개해 드려야죠. 이제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지도자로서 청소년들과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개인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길 원하는지 청소년 지도자로서 개인의 목표를 고민하며 세워봐야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정말 좋은 강연이었습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참 먹먹한 느낌입니다. 좋은 PBL 수업을 몇몇 역량 있는 교사들만 만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많은 장과 역량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한 가지 사실 교육을 자발적으로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읽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컨퍼런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KTX를 탈 때까지만 해도 이태원 하플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교육을 들으니 PBL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강제로 주신 회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직장 상사하고 같이 오셨습니까? 선물로 주시는 책에 저에게는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쓰시는 분이 두 분 오셨나 봐요. 투숙인 거 보니까. 책 드리겠습니다. 1부 주제 강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힘들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 1부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거꾸로 학습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립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실험을 하고 계시는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 있습니다.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실험하는 것들은 거꾸로 캠퍼스입니다. 재밌게도 현직 교사십니다. 근데 지금은 휴직을 하고 아주 선생님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는 그 하드코어적인 교육 실험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거꾸로 캠퍼스 그리고 교장이시고요.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이사이신 이성원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교실 네트워크 이성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시는데 집단,
하드코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하시죠? 저희들은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수업을 컨텐츠로 해서 전국에 2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 인적 네트워크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목표로 모여서 현재 공교육의 혁신, 수업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꾸로 교실에 맞게 사진 찍을 때 V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들은 모두 거꾸로 된 V가 다들 나옵니다. 사실 이제 PB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화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새 계속해서 다들 대두되는 AI입니다. 무수히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구글에서 만든 이 딥마인드라는 그 자회사죠. 딥마인드사에서 이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함께 대국을 벌였던 점이 있는데 이 알파고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알파스타, 스타크래프트까지 현재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둑과 다르게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거의 그 예측하기 어려운 더더군다나 판단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 이내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머신러닝을 넘어서서 딥러닝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알파고라고 하는 이미 기보에 나와 있는 걸 학습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학습할 거리를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계속 학습해내면서 알파고를 이긴 알파 제로까지 현재 실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게임이나 바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관심사는 단백질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나오는 알파 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이 100년, 200년, 500년 이상 학습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인공지능,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학교 혁신, 변화, 더 나아가서 교육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정말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이전과 다른 아이들이죠. 저도 마이마이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이 새로운 아이들을 이전의 교육의 시스템으로 계속 밀어넣는 것은 고문인 거죠. 그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육의 혁신은 수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회로를 바꾸는 것, 그 회로가 무엇일까를 옮겨놓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OECD 러닝 콤파스라고 하는 2030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나침반에서는 결국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은 스튜던트 에이전시, 자기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결국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사는 역시 티처 에이전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하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교사는 세상과 학습의 맥락을 연결해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PBL이 바로 그런 전문가로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교실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그것이 바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주도권을 회복하자. 왜 거꾸로일까요? 교사가 강의하지 말자. 교사의 강의를 빼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학습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규칙을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최수표라고 하는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 저희들의 컨텐츠입니다. 두 개 다 PBL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좀 더 아이들에게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닿아 있는 것이 바로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입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실까요? 알아서 저희가 풀 줄 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더 재밌네요. You claim this love that you never started, once destroyed, a broken heart that was already shattered, holding on to what we have and take us to the edge and back home. 내 주변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도 싶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공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찾아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필요한 교과 수업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더 깊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의 고민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에 사실은 부딪혔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저한 공교육 안에서의 한계, 좀 더 과감한 실험을 할 수 없을까? 정말 PBL 기반의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펀더를 만났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투자를 해주는 C 프로그램이라는 회사로부터 저희들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PBL 기반의 학교, 바로 거꾸로 캠퍼스인 것입니다. 거꾸로 캠퍼스는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러닝 컴파스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2017년에 시도하고 실행했습니다.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러닝 컴파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목표는, 교육의 목표는 잘 살기다. 왜 2030일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2030년까지라고? 지금처럼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10년 이상의 아이들에게 키워줄 역량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2030년까지만 이렇게 교육에 한번 애들의 핵심 역량을 키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시됩니다. 그 지식 기반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애티튜드와 밸류를 갖추어서 자신의 학습을 어떤 스킬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좀 더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텐츠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에 좀 더 깊이를 주자. 저희들은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그 많은 지식을 다 진도를 따라간다, 뭐한다라는 규정에 맞추지 않고 모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더 가르쳐주자. 그리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자. 또한 아이들에게는 성적에 나오는 숫자보다는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진짜 실력으로 자신에게 학습을 만들어내자. 또한 자신의 학습한 것들은 과목 단위에서 분절된 형태로 내버려 두지 말자. 이것을 주제 형태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길러주자. 그것이 곧 그 아이들이 내가 배워서 뭐 하죠? 실제 써먹을 수 있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아울러 아이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나이가 없다. 왜 아이들은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배워야 할 것들이 나누어져 있을까요? 성장에 따라 아이들은 배움이라는 것은 나이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도 방향도 다 다른 것처럼 그들이 배우는 단계, 성장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을 실현하자. 그 최적을 찾는 것, 최고가 아니라 최적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것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 무학년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PBL 기반에 만들어진 거꾸로 캠퍼스는 14살부터 19살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모둠 안에서 협력적 어떤 소통과 협력을 할 때 쟤는 분명히 나보다 3살 더 많은데 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 닉네임을 부르자. 닉네임을 부르고 뒤에 다른 호칭 붙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닉네임을 합니다. 닉네임을 다 만듭니다. 별명을 만드는데 규칙이 있어요. 딱 2글자만로만 통일한다. 선생님도 닉네임이 있습니다. 저는 에코입니다. 누가 지어줬는데요. 목소리가 좋다고. 네. 동굴 목소리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네. 환경의 에코는 아니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쌤이라는 것도 빼게 했어요. 에코 쌤이 아니다. 너와 나는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수평적이다. 내가 널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지식을 찾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아이들은 저에게 에코 이렇게 부릅니다. 쌤이라고 붙이면 이상해요. 제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다 에코예요. 어디서나 에코. 서로 다 아이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닉네임만 생각이 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뒤에 굳이 형, 누나를 붙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모두만에서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3살 어린 친구가 가르쳐줘요. 배우는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모습이죠. 서로 동료학습이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배움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선택의 다양한 경험들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접촉들을 만들어내자. 그것들이 점차 그 아이들이 작은 성공들을 경험할 것이고 그 작은 성공들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꼭 이루고 싶은 삶의 큰 목표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해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바로 우리 학교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화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옆에 있는 001호 건물 3층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65명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명이 시작했어요. 2017년 2월에 개교를 하면서 12명이 시작해서 사실 1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의 강의실 하나 구하기 어려웠고 저희들이 기숙사 생활합니다. 필수로 모든 아이들이. 결국 우리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계속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4명으로 2학기에 늘더니 2018년도에 39명, 그리고 2018년 2학기에는 50명까지 늘렸습니다. 2019년 올해 돼서는 60명, 그리고 현재 7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입학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입학 상담하고 나서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명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3차에 걸쳐 했더니 현재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7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들은 그럴 때 추첨을 합니다. 지난해도 한번 추첨을 했었습니다. 넘치면 탁구공으로 뽑습니다. 균등한 기회. 성적 보지 않습니다. 의지만 봅니다. 의지는 자기소개서에 한 줄만 써도 의지가 있다.
합격시킵니다. 이런 교육 과정들이 사실 우리 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파주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창업허브에도 데이터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학교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 D에서 메이킹하는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임팩트와 이번에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진 앙트프리너십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가 5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교육과정 3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교육과정 3개가 있는 것이 모두 프로젝트 기반입니다. 오전에 수업하는 것은 아이들이 주제를 직접 만들어내서 어떤 콘테스트를 통해서 선정하게 합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배울 것을 정하게 합니다. 그 선정된 걸 가지고서 오전에 교사들이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데 거꾸로 교실의 수업의 방법입니다.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습한 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내고 자기들의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모듈 동안 약 10주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기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완성해내는 교육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은 오후에 있는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북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양한 매체들을 직접 제작하고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주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강력한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논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곳을 학교 입장에서 개정을 열어주시오. 그래서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논문을 봐야만이 해결되는 과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보문고의 아이들이 책의 형태로 입법의 POD 방식의 형태로 책을 출판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블로그의 형태로도 아이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들을 계속 누적해서 발표합니다. 배움장터라고 하는 시기에 이 모든 학습들을 아이들이 자기가 기획해서 발표합니다. 사실 배움장터 아이들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일정도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언제 하는 거죠?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뭘 빌려드릴까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기획력은 아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아이들은 잡지의 형태로도 자신의 이야기, 프로젝트들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문제의식을 갖는 친구들은 저렇게 발전시켜서 사체스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체스프는 되게 어려운 소통과 협력 과정에서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도 그 과정들을 다 경험하며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피솔이라고 말합니다.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어디까지나 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구 멸망에 1시간이 있다면 55분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쓰겠다. 사실 우리의 프로젝트의 PBL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 정의입니다. 문제 정의가 잘못됐을 때에는 솔루션은 당연히 어긋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좀 더 아이들이 진입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걸 앵그리톡의 형태로 풀어내다가 문제를 구체화시키면서 분류하는 작업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죠. 그 다음 이 정의 내린 것들을 위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모든 걸 총정리해내는 이런 맵들로 구성합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아이들은 이제서야 문제 해결이 무엇일까 맵을 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인터뷰와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PSG라고 하는 자신의 재능이나 열정과 기능들을 모두 조합해서 해결책들을 찾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찾는 과정에서는 역시 아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스킬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빅파이라는 팀은 자신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 사회적 문제가 시각장애인이 지폐 구분하는 게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하는 D랩에서 학습을 하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하더니 이렇게 솔루션들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킹 랩에 가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서 지폐를 감으면 점자가 확인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나서 직접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를 다시 검증하기도 합니다. 어떤 팀들은 아까 말한 광장시장을 탐사 갔다가 그쪽에서 한복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게마다의 각각 너무나 다른 가격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 결국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코딩 작업을 통해 한번 앱을 한번 구현해보자. 역전환 방식으로, 역경매 형식으로 나는 얼마짜리 한복을 원해요라고 올렸을 때 한복 거리에 있는 그들이 들어와서 그 오히려 제한할 수 있는 방향인 거죠. 헤이딜러에서 아이디어를 땄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은 서버까지 구축해 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한복거리를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기법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조인 스타트업에 내년 2월에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팀은 이런 팀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팀은 팀을 엎었습니다. 주제도 변하고 열심히 했는데 서로 간에 갈등도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는 워크숍을 다시 하자. 그리고 우리 팀 규칙을 만들자. 역할을 분배하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타임라인을 새로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 팀은 아주 잘 엎었다고 이야기하는 팀도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 PBL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들의 마인드셋입니다. 결국 이러한 PBL 교육이 교육과정의 전체 기반이 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가, 그 아이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걸 본다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짜 세상에 필요한 능력들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베이시스 러닝입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거꾸로 캠퍼스였습니다. 거꾸로 학습을 통한 우리 교육의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십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언제든지 찾아갔었고요. 또 댓글 몇 가지 읽어보고 쉴까요? 최고보다는 최적이란 말이 와닿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적의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깨닫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곰삼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교실에서 소외되었던 교사에서 아이들과 협업하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수업의 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외롭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교사의 현실을 또 한 번 느낄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캠퍼스를 응원합니다. 같이 오신 분이신가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주제 강연에 5분을 다 만나보셨습니다. 기조 강연까지요. 제가 아까 그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해서 한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그 소개를 하자마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일부가 끝나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과장님 최은주 과장님 뒤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아까부터 오셔서 뒤쪽에서 쭉 지켜보시는 거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컨퍼런스에는 가급적이면 종이 한 장, 플라스틱 하나 안 써보려고 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료집도 그래서 핸드폰으로 드려서 아마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텀블러 갖고 오라고 또 귀찮게 해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많이 쓰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런 그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